BBS 뉴스와 사람들. 네, BBS 뉴스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BBS 뉴스와 사람들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학창 시절 민주투사에서 정치인, 그리고 이제는 기업인이자 환경운동가가 된 남자. 오늘 뉴스와 사람들에서는 일찍이 녹색 성장을 위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뛰어들면서 자연과 공생하는 인간을 꿈꾸는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허윤혜 녹색 드림 협동조합 이사장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BBS 뉴스와 사람들, 이번 시간은 허윈의 녹색드림 협동조합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허윈의 이사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맡아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며 386 세대 대표주자로 활동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16대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동대문 을선거구에 출마했지만 연이어 2위로 석패하는 등 정치 활동에서 부침을 겪기도 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게 돼 본격적인 활동에 뛰어들었고 현재 녹색드림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아 태양광 산업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녹색 드림 협동조합 허인혜 이사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반갑습니다. 전국의 우리 애청자와 또 이 네.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네.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뭐 학생운동가 정치인이었는데 지금은 태양광 사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네. 예, 죄송합니다. 네. 네, 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녹색 드림 협동조합 어떤 회사입니까? 주로 아까 좀 태양광 말씀하셨는데 주로 네. 그런 사업을 하시는 그런 조합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뭐 방송에도 나오던데 네. 선거에 연거푸 떨어지는 행운을 잡았습니다. 행운. 예, 네. 선거에 낙선하는 행운을 잡아서 네. 그 뒤에 이제 연세대학교에 뒤늦게 네. 대학원에 진학해서 경제학 석사를 마치고 또 그래도 공부가 부족하다는 사회적 지적이 있어서 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정치학 석사 과정에 또 또 정식으로 시험을 쳐서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3년 동안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안보 연구를 하고 석사학위를 받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에너지 문제가 중요하다는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고 지속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미륵 세상을 준비하는 또는 대동 세상을 준비하는 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해서 녹색드림 협동조합을 만들고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생태 환경 사업, 수질을 정화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자연의 에너지를 우리가 재생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좀 미미했는데 이제는 규모가 꽤 커졌습니다. 네. 자, 엔지니어 출신도 아닌데 네. 또 정치하시다가 네, 또 석사를 별도로 경제학을 공부하시고 또 미국까지 가가지고 네, 이런 그 이제 동북아 에너지라는 이런 거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네. 이런 거를 전환하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뭐 처음에는 제가 이제 연대 경제학 석사를 할 때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석사 졸업 논문을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썼는데 이제 그 지도 교수가 너무 광범위하고 그건 그렇죠. 박사 때 하라고 그래서 네. 한국의 식량 농업을 유기농으로 변환시키는
그 계획을 석사 논문으로 제출을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유기농과 한반도 농업, 동북아시아 농업에 대한 이제 구상을 석사 논문으로 썼는데 결국 사람이 사는 데는 식량이 첫 번째지만 또 한편으로 에너지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 시절에 이제 공부했던 거는 에너지와 관련된 특히 제가 살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에너지의 현황과 협력 방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공부를 하고 기왕에 그 전부터 환경운동연합 활동을 하고 제가 환경운동연합 전국 녹색정치위원장을 쭉 일을 봉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과 관련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제가 청년 시절에는 아내가 돈을 벌어서 제 생활이 됐는데 아내가 이제 육아를 해야 되고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저보고 돈을 벌어오라고 하는데 벌긴 벌어야 되는데 좀 뜻있게 벌고 싶어서 폼 잡느라고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 환경 생태 보건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고생을 했는데 이 일도 한 10년 하니까 이제는 좀 고바닥에선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전문가 소리를 조금 듣습니다. 아니 그동안 허인혜 이사장 어디에 가 계셨나 했더니 녹색이라는 큰 그 그린 우산 속에서 계셨군요. 네. 그래서 운 좋게 생존도 하고 뭐 약간의 인류에 기여하는 일도 하는 척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태양광 요즘 보면은 과거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게 어떤 정책으로만 보이고 우리 생활 밀접한 관계는 보이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보면은 웬만한 집은 다 태양광 발전할 수 있는 소규모 발전기를 다 달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그 설치를 했는데 또 정부가 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 또 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본 분에 의하면 효과도 있다. 또 좀 잘못하면 아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일단 객관적인 통계 자료 에서 이제 일부 언론,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가짜 뉴스를 굉장히 유포하고 있는데 태양광에 불만이 많다, 뭐 빛반사가 있다, 독극물이 나온다. 이거 전부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교 방송은 가짜 뉴스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들은 항상 중도적이면서 객관적인 팩트 중심입니다. 무엇보다도 불법의 진리를 또 전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서울시에서 태양광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게 제품 만족도가 93.5%였습니다. 제품 만족 93%. 어우, 대단하네요. 결국은 뭐 모든 제품 만족도에서 아마 인류에 보급되어지고 사용되는 제품들 중에서 유통된 제품 중에서 제품 만족도가 93%가 넘는 제품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도 그 정도는 안 가죠. 결국 써본 사람들은 모두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불만족의 이유들이 뭐 일부 있긴 하나 대부분은 대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투입 대비 장기 수익 기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 만족도가 93%가 넘는 저희들도 놀라서 그 통계를 보고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근데 하여튼 일부 언론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정말 가짜 뉴스를 무분별하게 유통시키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천벌받을 짓입니다. 자, 그럼 가짜 뉴스를 일부 언론에서 그걸 생산해야 되는 뭔가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이 좋은 에너지 효율을 갖고 있는 자연광, 태양광 에너지를 그렇게 비판하는 뒤에 어떤 배경이 있을 텐데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추정하기에는 뭐 그 사람들의 본심을 알지는 못하지만 한국의 총 GDP가 1년에 1,600조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산업 분야가 전통 에너지 산업 분야, 석유, 석탄, 뭐 전기 이런 전통 에너지 산업 분야의 1년 매출이 200조가 넘습니다. 재미있는 게 200조가 넘는 시장이 전부 비밀 비공개 시장입니다. 가령 아마 그 우리 강돈 본부장님도
이런 구체적인 통계는 모르실 텐데 이런 자료가 잘 공개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석탄 수입이 매년 18조 원입니다. 석탄 수입 석유 18조. 수입이 90조이고 가스가 20조. 1년에 130조 원의 에너지가 해외로부터 수입이 됩니다. 이 수입원은 전부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대기업이 석탄과 석유, 가스를 수입을 우라늄까지 수입을 해서 어디에 납품을 하냐면 한전 자회사 6개 한수원을 포함한 공기업 6개에 납품하고 민간 발전소 13개에 납품을 합니다. 총 우리나라에서 정부 인가를 받은 발전소가 19개인데 그중에 정부기관이 6개, 민간기관이 13개입니다. 여기에 이제 석유와 석탄과 가스와 우라늄을 납품을 하면 민간 발전소에서 제일 큰 데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삼성, SK, 현대, 두산 대기업마다 하나씩 다 정부로부터 사실 인가를 받아서 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납품을 해서 한전 자회사들이 평균 한전에 납품하는 단가가 65원입니다. 그런데 민간 발전소 13개 회사의 평균 납품 단가는 90원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한전 자회사들보다 굉장히 비싸게 납품을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석탄을 자기네가 수입해서 자기네한테 납품하고 자기네가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납품하고 한전에서 국민들에게 와트당 28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 원가는 60원에서 90원이에요. 근데 국민들한테는 280원에 납품을 하고 산업용 전기는 90원에 납품을 일반 공장들에게 납품을 하고 또 심야 전기를 쓰는 산업회사에는 60원에 납품을 하고 또 삼성 SDI와 LG화학에서 나오는 ESS 장치를 단 데는 50%를 또 감면을 해줘요. 그게 이제 법으로 다 정해져 네, 다 돼 있죠. 그리고 ESS 장치는 연리 1.45%로 10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소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짜 돈으로 설비를 갖춰주고 그리고 거기에 전기료를 와트당 60원의 절반이니까 30원대에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지금 집에서 와트당 280원에 사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가난한 삼성전자, 아주 가난한 현대자동차는 와트당 30원대에 사쓰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국민들은 부자고 5천만 원 부자고 소수의 가난한 기업들, 우리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수출을 위해서 애쓰는 가난한 기업들에게는 국민들이 쓰는 가격에 거의 9분의 1, 10분의 1로 공급을 하지요. 근데 이 구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매출이 200조가 넘고 10몇 개 대기업이 이걸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까지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태양광 영역이나 풍력 영역이 이 전체 에너지 시장의 약 1%가 안 됩니다. 요 시장 전체에서 한 1.5% 정도 되네요. 그것도 좀 많이 늘은 거 아니죠?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에너지라고 해서 석유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 만든 부분들이 또 한 5% 정도 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대략 대한민국 전체 에너지의 화석 에너지가 99%가 쓰여지고 있는데 신에너지를 포함해서 99%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 구조에서 거대한 비밀 시장과 독과점 시장을 통해서 거대한 이익이 여러 형태로 생기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허 이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정부가 하는 이 에너지 관련 산업들이 거의 이제 사실상 정부와 일부 대기업 간의 어떤 커넥션 그에 따르는 또 정부의 또 산업 전기라는 거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있으니까 한쪽은 보면 이해는 되지만 또 한쪽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비싼 전기를 지금 쓰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 10배 가격으로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태양광 이 에너지를 우리가 소규모로 주택에다 설치할 경우 우리가 그게 생산 비용이나 그다음에 소비자 금액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시장의 변화 과정을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에너지 시장의 용어를 많이 알게 되면 공무원들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중심의 용어 시장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질 텐데
어쨌거나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는 FIT 제도라고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렇죠. 지원 예. 제도가 예. 세게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이 제도를 RPS 제도로 바꿉니다. 녹색 관련 무슨 성장을 할 때만 해도 FIT 제도였는데 묘하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고 우리랑 아주 가까운 회사인 웨스팅하우스라는 원자력 회사가 있습니다. 원자력 회사가 작년 3월에 파산 선고를 신고를 했는데 파산 신고를 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9년 동안 천문학적인 적자를 보았습니다. 웨스팅하우스라는 원자력 회사는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50%를 지은 회사입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회사입니다. 세 나라 미국, 캐나다 회사인데 일본 도시바가 일대 주주였어요. 이게 망하면서 심각하게 위기에 처하고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아주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2배, 3배씩 성장을 했고 한국은 정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FIT 제도라는 거는 민간이 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였는데 RPS 제도로 하는 거는 국가 의무 발전 제도로 국가가 주도하는 제도로 바꿨어요, 대통령이. 근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국가가 재생에너지를 앞장서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반대로 민간 발전 시장이 죽는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과 매출이 2~3배가 떴는데 한국은 절반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기업들이나 이런 게. 그런데 우리나라 얘기를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고 해외 사례를 놓고 얘기를 하면 원자력 발전 비용보다 태양광과 풍력이 싸진 나라가 작년에 5개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주로 유럽 쪽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독일, 영국,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미국 5개 나라가 원자력보다 태양광과 풍력 생산 원가가 싸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지원 제도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재생에너지를 스스로 투자해서 쓰는 사람들에게 수익이 굉장히 크죠.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이 있으면 잘 기억해 주세요. 서울 같은 경우는 박 시장의 여러 정책적 지원을 잘 활용하면 연간 투자 수익이 25% 이상이 나옵니다. 연간 투자 수익 25%. 간단히 예를 들면은 한 그 50평대의 뭐 건물 내에 한 몇 평짜리 그걸 설치하면은 1년에 얼마가 나온다.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하신다면. 뭐 간단하게 이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000만 원의 태양광 설비를 하면 1년에 미니멈 250만 원을 법니다. 그러면 이 수익이 한전에서 얼마간 보장을 해주냐면 20년간 보장해 줍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투자하고 20년간이면 5천만 원을 벌게 되잖아요. 나쁘지 않은 투자이죠. 그러니까 가령 태양광을 집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자체 에너지도 사용하고 남는 것은 한전한테 판매를 하고 그렇습니다. 판매한 금액은 다시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고. 가령 요즘 뭐 금리로 따지면 뭐 1~2%도 안 되고 아예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데 그 1,000만 원을 자기 집에 설치를 해서 하면은 소위 말해서 일거양득이겠네요. 그렇죠. 전기도 아끼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또 돈도 벌고. 자, 요즘 그 조금 전에 미세먼지인데 미세먼지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 미세먼지의 구성을 보면 해외 요인이 절반의 요인이라고 치면 한국 내부의 발생 요인이 절반입니다. 한국 내부의 발생 요인의 절반 정도, 한국 내부 발생 요인의 절반 정도가 석탄, 석유, 화력 발전입니다. 소위 말하는 화석 연료네요. 그렇습니다. 석탄, 석유, 가스 발전으로 인한 또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쓰레기 태우는 그 다이옥신이나 이런 걸로 인한 미세먼지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의
SH공사, 네. 서울의 서울 SH공사, 서울도시개발공사, LH공사, 뭐 충남개발공사 한국토지, 예. 이런 데가 전국의 임대 아파트를 250만 호를 가지고 있고 동수로는 10만 동입니다. 네. 10만 동인데 이 10만 동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옥상, 네. 벽면, 네. 주차장에다 태양광 설치를 하면 네. 1년에 10기가 이상이 나옵니다. 그 정도 1년에 나오죠. 10기가면 이게 잘 뭐 숫자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와트, 킬로와트, 메가와트, 네, 기가와트인데 기가와트. 우리나라의 총 전기 일상 사용량이 60기가입니다. 네. 그러면 봄 가을에 쓰는 양이 60기가인데 임대 아파트 옥상과 벽면과 주차장에 설치하면 그 6분의 1을 내는데 6분의 1이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석탄, 가스, 화력 발전소의 3분의 2 분량입니다. 예. 전체 3분의 2분량. 예, 3분의 2의 화력 발전소가 없어도 네. 태양광으로 화력 발전소를 안 돌리고 아파트에서 태양이 일하게 하는 거죠. 태양이 일하는 발전소를 돌리면 화력 발전소를 절반 이상을 셧다운 시키고 또 뭐 전기가 필요하면 화력 발전소를 수소 발전소로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석탄 떼는 대신에 수소로 바꾸면 됩니다. 수소 발전으로 하면 우선 가스가 안 나오고 수소 발전을 하면 남는 건 물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소 발전소로 바꾸려면 그 석탄 보일러를 수소 보일러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일자리가 무지하게 생깁니다. 그러면 수소는 뭘로 만드느냐? 전기로 만드는데 그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인력이 들어가고 재료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엄청난 일자리가 생깁니다. 자, 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 길 가다 보면 네. 그 동네 어귀에 보면은 이 프랜카드 현수막을 걸어놓고 네. 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면은 정부 보조 얼마, 네. 본인이 얼마 이렇게 지금 써져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현재 정책은 어떻게 돼가고 있고 그게 지자체별로 다른 겁니까? 이제 기본은 네. 산자부 지원 자금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그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연간 한 1조 이상을 배정을 해서 그것을 에너지공단에 사용을 위탁합니다. 그러니까 네. 산자부 에너지공단 돈입니다. 네. 그 돈을 받아서 지자체마다 정책 의지를 담아서 조금씩 매칭을 해줍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본 돈은 중앙정부 돈이고 네. 거기에 어떤 지자체는 조금 더 많이 주고 어떤 지자체에 관심 없는 지자체장은 덜 주고 이렇게 해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뭐 크게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그거를 신청을 했다 그럼 어떤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청에 가서 신청을 합니까? 구청에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에서도 접수를 받는데 네. 그 시행 부처는 기초지자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청. 뭐 가평군청이라든지 뭐 시흥시청이라든지 그래서 구청에 신청 전화번호가 이제 녹색에너지과 뭐 여러 가지로 있는데 전화 114로 이렇게 하면 안내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신청이 접수가 됐으면 이제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구에서 어디다가 이제 그 업체에다가 연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면 업체가 등록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게 그럼 그 업체들이 소위 말하는 지금 이제 녹색 드립 협동조합을 물 포함해서 포함해서 서울시가 작년에는 19개였고요. 네. 올해는 30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이쪽 시장이 좀 핫한 시장이어서 많은 업체들이 업종 전환을 하거나 뛰어들고 있어요. 저는 이제 경쟁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네. 이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아까 이제 이 우리나라의 어떤 에너지 산업 거대 산업들이 주로 대기업들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이 이제 태양광 에너지 하시는 분들 중소업체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또 부침 현상도 크고 네. 그러면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이제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메디인 차이나 또 뭐 이른바 또 안 좋은 제품을 하다 보면 설치는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애프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동안은
십수개 에너지 대재벌이 예. 이쪽 시장을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다가 예. 저희 같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 일을 하면서 AS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특히나 이제 중국산의 저가 패널이 많이 들어오면서 AS 문제 등이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서울시랑 저희 업체들이 협의해서 공동 AS 제도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한 없겠네요. 기업이 망하더라도 네. 그 에너지공사 서울의 에너지공사가 작년에 신설됐는데 에너지공사 책임으로 AS 문제 등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걱정 없이 설치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태양광 재료 기술이 세계 1위였습니다. 그렇습니까? 10년 전에. 10년 전에? 예, 그런데 이제 지난 10년 사이에 망했죠. 저희가 이제 에너지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를 하다가도 중단해버리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오락가락에 그럼 그 이리저리를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나요? 중국이 가져갔죠. 중국이. 예. 그래서 뭐 그 태양광 모듈의 제조 전 세계 압도적 1위였던 동양 OCI 뭐 이런 데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국내에 모듈 제조업체, 웨이퍼 제조업체 뭐 이런 업체들이 전부 지난 10년 동안 굉장한 어려움을 거쳤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흑자 전환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조 단위 돈들 뭐 수천억 단위 돈들을 재생에너지 부품 설비 업체들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허인의 우리 이사장님 하면 네. 이름만 들어도 과거에 소위 말하는 386 세대 또 저희 같은 세대들은 다 아는 분인데 이런 정치인들이 많이 좀 소리 인맥도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책에 대한 좀 부정확성을 지적하실 것 같고 또 그런 걸 또 개선하자고 많이 뛰어다녔을 텐데 아직까지도 이게 움직임이 둔화된다는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쪽 시장이 그동안 국가 안보 때문에 비밀 시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한 6년 전에 유행했던 얘기가 이석기 씨라고 국회의원 하던 사람이 당원 모임에서 저 당진 지나가는데 중부발전소 이 위치를 뭐 얘기하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위치를 다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그 중부발전소가 거기 땅을 다 아는데 법상으로는 이북만 모릅니다. 간천만 모르고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게 결국은 유죄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런 비밀 시장으로 돼 있고 통계가 공개가 안 되게 되면 사람들이 모르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정치인들이나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 좀 화가 나는 게 너무 몰라요. 모르는 이유가 첫 번째로 정보가 공개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정보 공개를 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로는 이 시장이 심한 독점 구조입니다. 특히 이제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십수 개의 대재벌들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독과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송배전 회사가 1000개가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단 하나죠. 예. 한전 외에는 안 되는데 거기 마을마다 송배전 회사가 지자체와 민관 합동으로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체 전기 생산을 송배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망은 통합되어 있지만 그 소유와 운영은 지자체별로 분권화돼 있어요. 그 생산도 분권화돼 있고 소비도 분권화돼 있고. 네, 저도 그때 현장을 가보니까 전부 그런 형태로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십수 개의 대재 에너지 재벌들이 완전히 꽉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힘이 저는 정치인들에게 안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이간에 상당한 그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좀 독특하지만 아무튼 이 정치하시는 분과 또 정부의 정책 그리고 또 뭐가 뭐니 해도 머니의 연결성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아까 이제 10년 동안에 이제 변모를 했다고 하는데 일반 우리 국민들을 특히 이제 우리 시청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허인혜 이사장께서 소위 말하는 그 총학생 회장 그다음에 정치 동대문 쪽에서 나와가지고 2번 낙선 그것도 2위를 했잖아요. 2위만 2번 하셨는데 환경운동가로 변모한다는데 주변에서 어떻게 보시던가요? 사실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좀 선거에 낙선을 하고 나서 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선거에 낙선하기 전까지는 이제 돌 던지고 데모하고 네. 이 일이 제 주업이었습니다. 돌도 던져 보셨습니까? 많이 던졌지요. 주로 던지면 거리가 비거리가 얼마나 나가는가요? 뭐 어쨌거나 그때는 젊은 나이였으니까 예. 상당한 거리가 예. 나갔는데 근데 그 뭐랄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처럼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 네. 이미 또 어느 정도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는 문민화 정부,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로 이렇게 변화되는 데에 제 전반 인생 20년과는 다른 인생을 살 때가 되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제 친구 벗들은 다들 사회적으로 네. 제도적으로 진출해서 뭐 대기업의 간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의미 있는 삶을 또 나름대로 사는데 고대 학부 다닐 때는 전공이 무엇이었어요? 그때는 정치외교학과였습니다. 정치외교.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네요. 좀 뭐 또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하게 된 거는 저는 원래 신학교를 가려고 오랫동안 준비를 하다가 네. 부모님의 권유로 할 수 없이 일반 대학을 갔는데 네.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때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정치가 안 된 것으로 원인을 보았고 그때는? 정치가 네. 바로 돼야 한다는 때문에 정치외교학과를 선택을 했는데 네. 대학에 들어가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보았어요. 네. 그때 이제 결심한 게 소위 굿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 가는 것이 옳은 삶이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당시는 그 방법이 뭐 박종철 열사 김근태 선배님처럼 네. 데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예. 데모를 하고 뭐 치안본부도 끌려가고 감옥도 3번을 갔다 왔는데 그 뒤의 삶은 또 달라져야 하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하고 사업도 하고 뭐 정부의 정책 제안도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기왕이면 시간을 좀 주시면 정부에 좀 꼭 하고 싶은 정책 제안도 좀 묻고 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정부에 그러니까 가령 지금까지 이걸 하면서 네. 여러 경로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을 텐데 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특히나 뭐 대통령하고도 뭐 사실상 뭐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는 텐데 였을 수 있죠. 네, 네. 하여간에 근데 뭐 지금 뭐 저 같은 장사꾼이 대통령을 만나는 거는 불가능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보의 비공개 그다음에 산업구조의 독점구조 때문에 청와대나 정치권이나 관료들이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회가 되면 국민의힘으로 이걸 움직여야 한다. 자, 그러면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네. 카메라 보면서 한번 네.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회를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신문 광고를 이렇게 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청정에너지 공화국이다. 이 세 가지 이 청정에너지 공화국을 위한 3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뭐 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금낭모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옛날 제갈공명이 죽으면서 이렇게 제안한 3가지처럼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는 동북아시아 평화 번영 경제입니다. 이것은 재생에너지 연결망을 일본,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고, 프랑스, 파리로 이어지는 약 3,000조 정도의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재생에너지 연결망입니다. 철도를 통해서 송전선이 가고 가스관이 가고 역마다 수천 개 역마다 산업단지가 생기고 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되는 산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국과 북한이 그 다리가 되고 중국과 러시아도 바라고 이것에 투자하고자 하는 해외 투자가들이 줄을 섰습니다. 대표적으로 짐 로저스, 소로스, 워렌 버핏, 뭐 미국의 벡텔 많은 해외 자본들이 줄을 서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 미국 자본을 반대합니다. 방법은 한국과 북한이 앞장서서 이런 해외 자본과 연대해서 3,000조가 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20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기고 북한도 잘 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보따리입니다. 두 번째 보따리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주장에 의하면 대략 1메가당 15.7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깁니다. 만약에 정부가 재생에너지 계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3020 정책으로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절반 수준 정도 3030 정책 정도로 정부가 정책을 바꾸게 되면 여기에서 생기는 일자리가 약 75만 명의 상시 일자리가 생깁니다. 세 번째 보따리 뭡니까? 세 번째 보따리는 이 재생에너지 공유경제 4차 산업혁명 일자리입니다. 공유경제? 네. 전 세계에 약 200여 개의 전 세계 글로벌 대기업들이 리뉴어블 에너지 100% 선언 운동을 3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리백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뉴어블 에너지를 가지고 전 세계 에너지 공유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게 4차 산업혁명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제가 전라북도 아리백 제안을 해놓고 있는데 새만금에 대통령께서 10조의 태양광 설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아리백 설비가 들어가면 40조에 25만 명 일자리가 생기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약 250만 명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보따리를 정책 담당자들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오늘 불교 방송을 듣는 공무원들이 계시다면 이제 더 이상 비밀의 시대는 지나간다. 그리고 독점의 시대도 지나간다. 분산과 공유의 시대로 간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응원해 주십사. 이건 뭐 저희 녹색드림 협동조합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분산형 경제체제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국민들을 응원해 달라는 부탁을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게 드립니다. 이야,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이게 이제 과거 우리 허인의 고려대 총학생회장이 대중들 앞에서 연설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 기가 아직도 지금 살아있는 듯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이미 시간이 한 좀 오버가 됐는데 자 우리 허인의 이사장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실 건지 아니면 혹시 또 미련이 남은 정치권을 또 가 보실 건지 앞으로 계획이 궁금한데 결론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끝내주시죠. 저는 지금 정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정치입니다. 이것을 저는 생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정치를 계속하고 저는 협동조합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지사망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민중의 힘 국민의 힘이 강해질 때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은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고 저는 빠지다는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과 함께 생활의 현장에서 정치 활동을 더욱 왕성하게 하고 싶습니다. 자, 녹색으로 꿈을 이루는 협동조합 녹색드림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허인의 이사장과 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미세먼지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실시 등 그런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BBS 뉴스 사람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